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10월 11일 아침 7시 대만 신베이시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 한 집 문 앞에다 신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가 향하는 다음 목적지는 린씨 가족의 집이었죠. 보통 매일 아침 이 집에 배달을 가게 되면 50대 린인슈 씨가 보였습니다. 이 집 주인이자 가장인데요. 마당에서 이렇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문을 받아 가셨고요. 근데 배달부가 도착해보니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마당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매일 운동하시던데 어디 아픈가? 어쨌든 배달부는 신문 던져놓고 가려던 찰나에 불현듯 이 집 현관 입구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빨간 얼룩? 발자국인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갔을 수도 있는데 영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서 소리를 쳤죠. 신문이요! 안 계세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높여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달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옆집에 찾아갔죠. 그러면서 린씨네 가족 어디 가셨나요? 현관에 웬 빨간 얼룩이 묻어 있는데요. 좀 수상해서요. 잠시 후 그는 이웃과 함께 린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길하게도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너무 강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 가득 역한 냄새가 고여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우선 린인슈 씨와 그의 아내 정위관 씨가 거실 가운데에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어요.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의 몸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서 정말 너덜너덜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예요. 또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온 피로 벽과 바닥이 다 새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게다가 너무 끔찍하게도 바닥과 계단 곳곳에 시신을 끌고 간 흔적도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본 배달부와 이웃이 막 구토를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한가롭던 주택가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도 기함을 토할 정도예요. 마치 이 집안은요, 어린아이가 빨간색 물감 한 통을 그냥 흩 뿌린 것처럼 정말 온통 핏자국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더 남아 있어요. 겨우 그 두구의 시신을 가져와서 부검을 하는데요. 와, 정말 절레절레입니다. 상흔이 대부분 머리, 상반신에 집중되어 있긴 했지만 거의 온 몸이에요. 근데 남편에게서는 60개의 자상이 나왔고요. 아내에게는 52곳에서 찔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즉, 자상의 총 개수가 109개. 범인이 109번을 찔렀다는 뜻이 되겠죠. 아버지는 막 손가락들도 잘려 있어요. 심지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떤 건 몸을 뚫고 20cm나 칼이 아주 깊게 꽂혔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분노를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해석이 돼요. 도대체 누가 이랬을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거실, 피 웅덩이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제1의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올라가서 2층에 가보니까 2층 침실에 또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안에 있던 화장대, 의자, 협탁, 옷장까지 파손이 되어 있었고요. 또 거기서도 대량의 혈흔이 발견됐죠. 이어서 그 핏자국이 침실부터 방 입구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으로 이어져요. 즉 이건 부부가 2층에서 공격을 당하고 1층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계단 밑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였죠. 그런데 문득 경찰이 시신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피해자 린인슈 씨는요,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평소 차고 다녔거든요.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손가락이 잘렸다고 했는데 왼손가락 4개가 잘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롤렉스 시계는 그대로 차 있는 거예요.
강도가 들었다면 저 비싼 시계를 안 가져갔을 리가 없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침입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거 면식범이다 싶었고 즉각 원한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인들, 경쟁업자들, 채무 관계, 심지어 혹시 모를 치정까지 다 파헤칩니다. 그렇게 알아보니까 린 씨 부부가 요식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더라고요. 현지에서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게 또 꽤 유명해요. 부부는 평소 손님들에게 살가웠습니다. 성격도 너그러운 편이라서 원한 분쟁 찾기 힘들어요. 그나마 이 가족에게 특이점이 있다면 린 씨 부부가 재혼 가정이란 점입니다. 남편 린인 슈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2딸을 두었는데요. 이혼 후에 2딸은 전처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후에 슬아의 아들 1명을 두게 되죠. 그건 바로 18살의 아들 린칭웨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재혼 가정이긴 했어도 다들 안정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라고 입을 모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 집에 같이 살던 그 18살 외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건 직후부터 아들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들이 여기에 지금 진을 치고 하루 종일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차고에 가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준 빨간 스포츠카도 없었습니다. 스멀스멀 의심이 짙어질 무렵인데 마침 2층 아들 침실에서 피 묻은 족적과 함께 혈흔을 닦아낸 화장지가 발견됩니다. 또 옷장이 막 마구잡이로 헤집어져 있더라고요. 옷을 가져간 건가? 경찰은 여기서 혹시나 아들이 납치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열어두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웃들이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원래 그 집 아들 노는 거 좋아해서요. 잘 안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북적거리는 게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어젯밤에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말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자, 이 집에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아들과 친구들이 모두 한꺼번에 납치됐을 가능성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 증언을 듣고 경찰은 납치보다는 그가 용의자가 아닐까라고 무게를 두게 됩니다. 린칭웨는 이미 하루 동안 잠수를 탔어요. 만약에 범인이라면 도주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행방을 추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998년이에요. 당시 대만에는 CCTV나 추적 시스템이 전무했죠.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고민하던 경찰이 신박한 생각을 해내요. 미끼를 놓자. 린칭웨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인 작전을 펼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이 사건 지금 50대 부부가 죽었는데 강도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흘리게 됩니다. 이 작전이 먹혔어요. 사건 다음 날인 오전 7시에 아들인 린칭웨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동성 친구인 수엔저, 그리고 여자친구 라잉잉위, 그리고 3명의 이성 친구, 여성 친구가 있었는데 루이신, 장위루, 주오스인이었어요. 경찰이 이렇게 자진 출두한 린칭웨는 상당히 침착합니다. 사실 이게 침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지금 어제 살해를 당했다고 다 보도가 나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도둑 맞은 물건만 확인해드리면 되죠? 이 말에 경찰은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곧장 그를 체포합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신문을 받는 중에도 이 아들은 굉장히 태연해요. 게다가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입을 맞춰놨는지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성립됐고요. 사건 당일인 10일 날 저녁에 집에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11시쯤 됐을 때 다 같이 삘 꽂혀서 야 우리 여행 가자 이러면서 양명산과 바이사완 해변으로 등산 겸 급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경찰이 물었죠.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뉴스는 몇 시쯤 본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여행지 어디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상함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점점 이 린칭위에와 다섯 친구들이 우물쭈물 꼴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린칭위에가 당황을 했는지 막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어요. 그 순간 예리한 경찰의 눈에 손톱이 들어왔어요. 이 손톱이요, 마치 몇 시간 전에 자른 것처럼 아주 짧게 반듯하게 잘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손톱 사이에 아주 소량의 검붉은 물이 들어있는 걸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물었어요. 당신 이 손톱에 이거 뭐야? 이거 핏물 든 거 아니야? 여기에도 린칭위에가 태어납니다. 네, 핏물 든 거 맞아요. 저희가 산에 갔거든요. 근데 모기를 물려서 그걸 긁다가 피가 나니까 여기에 피가 들어갔어요. 야간 산행이라 산모기가 많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다리에 되게 모기를 많이 물렸다면서 바지를 딱 걷게 돼요. 근데 바로 이때 경찰이 눈에 들어온 건 다리가 아니라 발톱이었죠. 세상에나 발톱에도 검붉은 핏자국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이건 최소한 아들이 사건 당시 그 집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손발 붙잡아서 그 물들어 있는 혈흔을 채취했어요. 얼마 후에 나온 결과는 린 씨 부부와 혈액형 일치. 아쉽게도 그 당시 DNA 기술로는 혈액형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린 씨 부부의 거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었죠. 이어서 경찰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작전을 펼칩니다. 우선 그 린칭위에의 4명의 여자친구 포함해서 그 친구들, 여자애들을 대강당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구석에 몰아두고는 동시에 신문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먼 거리였던 거죠. 친구가 어떤 자백을 할지 모르니까 네 사람이 점점 초조해하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 류이신과 주오 스윈이 가장 크게 동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딱 갔죠. 야, 지금 네 친구들 다 자백했어. 쟤네 말로는 네가 주동자라는데 너야? 너 이거 빨리 안 풀면 너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결국 잔뜩 겁에 질린 이 두 여성을 시작으로 지난 며칠간 이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하나하나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피해자 부부는요,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나뿐인 외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해줬죠. 근데요, 뭘 해줬는지를 좀 보면 이게 좀 과하긴 합니다. 중학생 아들한테 학교 갈 때 쓰라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줬고요. 노트북도 항상 최신. 그러다가 18살이 되던 해에는 빨간 스포츠카도 사줘요. 이게 당시에 4천만 원을 호가하는 좋은 차였습니다. 심지어 용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매달 100만 원. 정말 학교에 부잣집 아들이라고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린칭위에는 제멋대로였습니다. 난 공부가 너무 싫어. 이러면서 중학교 졸업을 한 후에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5년제 기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마저도 3년 만에 중퇴했고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포기를 좀 하고 야, 차라리 너 우리 식당 일 좀 도와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하다가 하기 싫다고 그만뒀고요. 이후에 아들이 빠져든 곳은 술집과 카지노였습니다. 워낙 집에 돈도 많고 용돈은 두둑하니까 흥청망청 써대는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댔고요. 정말 망나니 그 자체였죠. 근데 그런 만큼 주변 친구들도 모두 좀 같은 부류였어요. 같이 놀면서 술과 마약을 즐기던 소위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1명만 남기고 다 여자애들이었죠. 유일한 동성 친구 수엔저는 어떻게 만났냐면 당시에 그 린칭웨이가 마약 살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랬는지 잠깐 유흥업소에서 알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수엔저를 통해서 장의루와 류이신을 알게 됐죠. 이들은 연상이었는데 양 누나, 단어가 너무 좀 유치한데 양 누나로 모시면서 어울렸다고 해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들의 소개로 주오스인과 라인위까지 모이게 됐고요. 총 6명의 소위 날라리 양아치 크루가 완성된 거죠. 얼마 후엔 이 크루에서 또래였던 린칭위와 라인위가 연인 사이로도 발전합니다. 한편 이 철없는 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아버지도 점점 망가져가는 아들을 보면서 길길이 날뛰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몰차게 대할 수는 없었나 봐요. 워낙 귀한 아들로 키워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번만 어떻게 해결되면 아들이 달라지겠지. 한 번만 더 믿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린칭위가 선을 넘고 말아요. 아빠, 저 여자친구 데려와서 동거할게요. 그냥 막무가내로 데려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 한 명만이 아니야. 얼마 뒤에는 그 동성친구 순옌저도 업소를 그만뒀대요. 야, 그럼 우리 집 와서 살아. 그렇게 총 3사람이 부모님 집에서 살게 된 거죠. 방바닥 따뜻하고 삼시세끼 다 챙겨주니까 이 3사람 일할 생각 전혀 없이 매일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땠겠어요? 달갑지 않죠. 속 터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수차례 꾸짖었어요. 너는 왜 발전이 없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근데 이에 대해서 아들은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거냐? 술, 담배, 마약 정도만 하는데 아버지 너무 과민 반응 아니냐? 또 우리 집엔 돈도 많은데 너무 인색하게 군다 라고 막 짜증을 내요. 말이 안 되죠. 아버지의 잔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 그 크루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언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야,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야? 나이 다 먹은 부모가 언제까지 너를 이해해야 되냐? 그리고 또 네 친구들은 언제까지 여기 머물 건데? 여기에 순간 린칭위가 얼어붙었죠. 이렇게 크게 혼난 적도 없을 뿐더러 평생 친구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부잣집 아들 잘난 놈이다 라고 인정받고 살았는데 그 친구들 앞에서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망신 준 것 같았거든요. 이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나 봐요. 곧이어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니 마음먹었죠. 그냥 부모고 뭐고 다 죽여버릴래. 어차피 죽으면 다 내 돈이잖아.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10월 3일입니다. 린칭위에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죽일 건데 어차피 유산은 다 내 거니 이 중에서 살인을 도와준다면 그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그룹에서 약간 린칭위가 리더격이었나 봐요. 이 애들이 막 쪼무레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냐 라면서 공감을 막 해줘요. 그리고 또 부잣집이잖아요.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그래 나도 살인 계획에 나도 끼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며칠간 합숙을 하게 됐죠. 하나하나 어떻게 죽일 건지 살해 방법과 너는 무슨 일을 할 건지 너는 어떤 역할인지를 막 논의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먹이고 살해를 할까? 야 교통사고로 위장은 어때? 야 수면제가 쉽지 않겠냐? 이렇듯 오랜 논의 끝에 이들은 수면제로 부부를 잠을 재운 후에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또 이때 그 여자애들 중 3명이 간호학과 출신이에요. 약물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 중에 주오스인이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약물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병원을 통해 수면제 50알과 염화칼륨 주사액 2병, 그리고 주사기 2개까지 다 훔쳐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듯 했죠.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그 D-Day 전날은 다 같이 술을 진탕 퍼마시면서 자축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인 10월 10일 저녁 6시. 부모님은 마침 지인의 결혼 축하연에 참석하느라 집에 안 계셨어요. 린칭위와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죠. 자, 들어봐. 가루로 낸 그 수면제 차에 타. 그리고 마시게 하는 거야. 2분 다 잠들면 영화칼륨 주사하는 거야. 야, 알겠지? 역할 분배도 다 마쳤고요. 이제 남은 건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겠죠.
그동안에 지루했는지 지들끼리 카드게임도 하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살인을 기대하는 듯 했어요. 드디어 밤 10시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죠. 이때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또 이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몇 대 치게 됩니다. 여기에 아들이 더 발끈했죠. 곧장 2층으로 올라가더니 난 더 이상 못 참아. 야, 지금 바로 죽이자. 수면제를 꺼내 들고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부모님이 마실 차에다가 수면제를 탔어요. 가루 수면제를. 근데 어라,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차가 파란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걸 줄 순 없잖아요. 그럼 바로 의심 살 텐데. 그는 즉각 차를 쏟아버렸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자, 얘들아, 잘 들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하는 거야. 남성인 자신과 친구 수엔저가 2층 부모님 침실로 들어가서 먼저 공격을 하고 나머지 그 4명의 여자아이들은 도주로를 지키도록 명령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2층에서 살인에 실패할 경우 대기하고 있던 여자아이들이 살인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복도에는 장의류가 있었고요. 1층 계단 아래에는 나머지 3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밤 11시가 됐습니다. 부부는 침실에서 잠이 들었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이 6명이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죠. 아들 린칭위에는 먼저 부엌에서 식칼 5개와 과도 1개를 챙겨요. 친구 수엔저에게 부엌 칼을 건네면서 야, 각자 1명씩 맡아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각각 1명씩 맡자고요. 또한 나머지 4명의 여자아이들에게도 칼을 하나씩 쥐어주면서 특히나 이때 여자친구에겐 과도를 줬고 나머지 사람에겐 다 식칼을 들게 했어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니들이 죽여야 한다는 거죠. 새벽 1시 30분입니다. 칼을 단단히 쥔 린칭이에가 침실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향해 칼을 내리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계속 칼을 휘둘러요. 그 무분별한 공격에 아버지의 손가락이 잘리고 머리 두피 쪽에 수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곧이어 옆에 있던 어머니도 잠에서 깼죠. 그러자 고민 없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엄마한테 이러지 마 간청했지만 이미 눈이 반쯤 돌아간 아들에겐 소용없어요. 곧이어 겨우 몸을 일으킨 아버지도 말리려고 엉겨 붙었고요. 이 세 사람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 수엔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칼로 찌르고 피가 튀고 살인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약간 정지가 된 거예요. 뒷걸음을 치더니 그 방 구석에 가서 몸을 웅크린 채 막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2층 복도에 있던 장의류도 비명을 듣고 침실 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도 처음 보는 너무도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숨이 멎는 듯 했죠? 그래서 그녀 또한 너무 무서워서 옆방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냥 침대 옆에 숨어 있게 돼요. 그 와중에 부모는 겨우 아들을 피해서 1층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찔린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정신도 혼미해져 가요. 근데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생각에 힘겹게 1층에 가는데 거기엔 또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3명도 피투성이가 된 부부의 모습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와요. 근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쥐고 있던 칼을 그냥 떨어뜨리고는 도망치고 말았죠. 그중 2명은 식탁 아래로 몸을 숨기더니 지들끼리 막 서로 꼭 껴안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홀로 화장실로 이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요. 식탁에 있던 애들은 그렇게 버티다가 현관 밖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자, 이 상황이 린칭위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다 같이 죽이기로 했는데 지금 겁먹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렇다고 자기는 멈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즉각 1층으로 부모의 뒤를 쫓아갔죠.
도망치려던 어머니 붙잡아서 그녀의 머리와 몸에 연달아 칼을 꽂았습니다. 이때 계단 쪽에 서 있던 아버지도 무언가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옆에 있던 의자를 던져요. 공격을 했지만 아버지가 막아내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훨씬 저항이 거셌거든요. 그러자 이때 린칭회가 어떤 행동을 보인 줄 아세요? 갑자기 쓰러져 있는 어머니 몸에다가 칼을 내려 찍으면서 아빠가 포기 안 하면 엄마는 내 손에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 끔찍하고 너무 슬퍼요. 이 자체가. 이때 마침 2층에 있던 그 동성친구 수엔저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어머니가 몸을 피했고요. 아들은 친구한테 야 아버지 맡아! 라고 소리쳐요. 린칭위에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미처 제대로 피하지 못한 어머니를 붙잡았고 가슴에 아주 깊게 20cm나 되는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었고요. 친구와 함께 휘두른 칼날에 아버지도 쓰러집니다. 피로 물든 부모님의 시신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근데 혹시 죽은 척 하는 거 아니겠지? 이거 진짜예요. 왜냐면 살인이 끝났잖아요. 근데 린칭위에는 불안한 거예요. 아직 혹시나 살아있을까 봐. 그래서 도망간 친구들 다시 다 불러 모으더니 그 간호사였던 주오스인한테 부모님 시신에다가 염화칼륨을 주입하도록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까지 확인 사살을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도 지금 이 현장이 막 피가 튀고 피 웅덩이가 있고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린칭위에는 동요가 없더라고요. 왜냐?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현장을 은닉해야 되니까요. 친구들아, 우리 그냥 여기 다 불질러 버리자. 야, 가지고 와. 석유 이런 거 가져와서 그냥 불지르면 돼. 다 끝나. 근데 이때 수엔저가 겁에 질려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린칭위에가 직접 움직였죠. LPG 가스통이 있길래 그거를 부모의 시신 옆으로 옮겼고 불을 막 붙이려고 하는데 수엔저가 막아섰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 모두는 양명산으로 차를 몰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은 그대로 두고 일단 몰라 도망가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친구들은 자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반항을 하면 지금 두 부모를 죽인 저 린칭회의 손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또 웃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공포도 죄책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 입을 열었죠. 근데 돈은 우리가 언제 받는 거야? 그날 밤 6명은요. 나눠받게 될 돈을 막 생각하면서 또 파티를 벌여요. 웃고 떠들면서 막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었죠. 사실 가장 가까운 아들이 범인으로 몰릴 거라는 건 좀 당연하잖아요. 그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TV를 봤는데 강도살인이라더라. 증언이 필요하다더라. 얼씨구나. 내가 가서 범인 아닌 것만 확인해 준다면 돈 바로 챙기겠구나. 이런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멍청한 아들은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를 했고 범행 발생 48시간 만에 체포되고 말았죠. 대망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범인 린칭회를 포함한 6명 모두 다 억울하대요. 특히나 이 친구들은 살인을 같이 계획한 건 맞지만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 우리는 공격을 하지 않았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실제로 부부의 몸에서 발견된 109개의 자상 중에 단 3개만이 수엔저의 소행이었어요. 나머지 106개는 모두 아들 린칭웨의 것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엔저는 제가 막 불 다 지르라고 했는데 내가 막았다 라면서 최대한 형을 줄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요, 대만 법정은 이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칼로 직접 찌른 건 아니지만
살인도 같이 공모했고 또 이후에 신나서 파티까지 벌였다 라는 점에서 니네들은 모두 악질이다 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 결과 수엔저에게는 징역 16년, 라이닝에게는 10년, 루이신에겐 5년, 장위루 14년, 조스인 13년이 내려집니다.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 6명의 크루 얘네들이 친구가 된 지도 길게는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애들은 만난 지 3개월 정도였고요. 정말 얄팍한 우정이었죠. 근데 왜 살인을 계획해 같이?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어쨌든 이젠 제일 중요한 그 범인의 형이 남아있어요. 근데 도대체 린칭의 얘는 왜 억울하다는 건지 전 이게 궁금한데요. 사실 이거 듣는 게 시간이 좀 아까우실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돈이 다 제 돈인데 돈을 안 주고 억압을 하잖아요. 이게 학대지 뭐예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요. 네, 들을 가치가 없죠. 판사들 또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뻔뻔한 태도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결국 2002년 1월 22살의 린칭회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신속히 린칭회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마지막 일화가 남아있는데요. 범인은 사형을 앞두고 속죄의 뜻이라면서 장기 기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장과 2개의 신장, 각막 한 쌍, 피부와 뼈까지 기증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글쎄요. 과연 그 심장이, 그 각막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면 무작정 기쁠 수만 있었을까요? 부모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마지막 가는 길은 장기 기증을 한다? 저는 이게 어쩐지 곱게만 보여지지가 않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15년이 지난 2013년에 또다시 논란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범인들 중에 장위루, 이 장위루가 징역 14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다 채우지 못하고 2010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석방이 된 지 3년 만에 장위루가 또다시 폭력사건에 휘말립니다. 시장에서 다른 상인과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생겼는데 이때 바로 염산을 뿌리고 칼 들고 쫓아간 거예요. 와, 염산 테러. 이게 너무 무서운데 아니 그럼 지난 세월 감옥에 있었는데 교화된 건 전혀 없는 거야? 라는 좀 생각이 들죠. 아니면 어쩌면 태생적으로 이런 질 낮은 사람이라서 애초에 린칭 외의 살인 공모에도 가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감옥에 넣어도 가석방으로 금방 나오고 나와서도 또 범죄 저지르고 그럼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진짜 정의는 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드시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노년의 남성이었는데 내가 여동생이 있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동생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실종됐다는 사람은 65세의 메릴린 겐더티였습니다. 경찰도 서둘러 이 집 앞에 도착을 했죠. 그 앞에서 초조한 표정의 오빠 해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해리와 메릴린은 노년 남매죠.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후에 동생이 지금 이틀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오빠 해리가 토요일에 메릴린의 집을 직접 찾아왔었죠. 근데 문은 잠겨 있고 응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동생이 평소 몰고 다니던 트럭이 여전히 차고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동생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고 아예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걱정이 됐지만 오빠 해리는 일단 어딜 좀 급하게 갔나 보다 라는 생각에 대문에 메모를 남겨둔 채 떠나게 됩니다. 너 이거 보면 꼭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메시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 다시 여동생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메모는 그대로 붙어 있었죠. 근데 이때 집 안에서 메릴린이 키우던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동생이 여행을 간 거라면 강아지를 혼자 두진 않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를 오래 혼자 두면 밥도 못 먹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경찰이 도착을 해서 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뒷마당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선 순간, 어라? 이상하게도 그 마당과 연결된 슬라이딩 도어가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왠지 불길하죠. 경찰관 2명이 아주 신중하게 실내로 들어서요. 왜냐면 이게 혹시 강도가 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들어갔죠.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수색이 시작됩니다. 주방, 거실, 침실, 옷장, 욕실까지.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집안은 너무 평온합니다. 생활 흔적조차 그대로 남아있어요. 메릴린이 60대다 보니까 식탁에 아침마다 먹고 남은 그런 약병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이 냉장고에 붙어있고요. 이렇다면 여행을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어디선가 쓰러져서 입원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의 기록을 살폈지만 도통 메릴린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릴린 겐더트. 그녀는 지난 30년간 이 마을에서 우체부로 일해온 굉장히 성실한 여성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했죠. 그래서 우체국 동료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 모두 그녀를 다 좋게 생각하고 평판이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잠적할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렇게 집안 수색을 다 마친 경찰이 메릴린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하고 장소를 탐문하기 시작했죠. 근데 마침 이때 그녀의 이웃이자 친구 낸시가 결정적인 정보를 줍니다. 사실 이 같은 동네에 메릴린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세입자라면 뭔가 정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은 즉각 그 주소지로 출동을 하게 되죠. 문을 두드렸어요. 딱 문을 여는데 젊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릴린이요? 그분 제 시어머니인데? 그러니까요. 메릴린이 그동안 세를 준 집은 아들 부부가 살던 곳이라는 거죠. 이 젊은 여성은 며느리인 거고요.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가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의 가정사를 잠깐 살펴보면 메릴린의 아들 라이언은 지금 이 경찰 앞에 있는 여성 엘리사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런데 라이언이 사실 좋은 가장의 역할을 해주진 못했어요. 4년 전인 2014년 8월 스스로 쏜 총에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오히려 좀 황당한데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그 러시안 룰렛이 뭐냐면 권총에다가 총알 1개만 넣고 서로 돌아가면서 총을 이제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총이 있는 거에 이제 누군가가 맞으면 죽는 거고요. 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전 라이언이 좀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그렇게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들 사망 이후 며느리 엘리사와 자녀들은 여전히 시어머니 명의의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세를 주고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 역시 그래 너네끼리 여기서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허락해 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세 자녀 중에 이제 다 장성을 하잖아요. 2명이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갔고 이제 이 집에는 엘리사 그리고 20살의 아들 드레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사는 혼자서 이 집세를 감당하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그때 자신의 친구 애니라는 사람을 룸메이트로 들이게 돼요. 너 와서 우리랑 같이 살고 좀 월세를 나눠내자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엘리사, 애니, 아들까지 3사람이 이 집에 살게 되는 건데요. 다시 여기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경찰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침 오늘 우리는 이사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짐들이 어수선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짐을 모두 다 뺀 다음에 시어머니 메릴린한테 열쇠 반납을 하려고 연락을 내가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어지던 와중에 경찰이 엘리사에게 물었죠.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세요? 돌아온 대답이 묘합니다. 그건 아직 안 정했어요. 아니, 짐도 다 빼고 뭐 오늘 이사를 가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경찰이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당장 이게 뭐 메릴린의 실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갔고 또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1월 27일 새벽 엘버커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사막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종 신고 접수 하루 전날이에요. 인근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을 했는데 이 모양이 좀 특이했어요. 매트리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트리스에 자세히 보니까 시신이 묶인 채 완전히 불에 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신고를 했죠. 경찰이 왔는데도 사실 모두 불에 탔기 때문에 신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힘들었고 지문조차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피해자 체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그 당시에 이건 뭐 아이거나 청소년이 아닌가라고 짐작만 하던 상황입니다. 이후에 경찰이 인근의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DNA 대조를 거쳤고 그리고 그 중에 시신 발견 하루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메릴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신고 전에 시신이 발견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연관성을 바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얼마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죠. 매트리스에 묶인 채 불에 탄 시신은 바로 메릴린 겐더트였습니다. 빠르게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돼요. 자, 지금 그녀가 죽임을 당한 상황이 매트리스에서 사막 한가운데 매트리스에 묶인 채 불에 탔어요. 이건요, 범인이 그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죠. 친구, 가족관계, 거기에 평소 습관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가 들려요. 메릴린이 원래 외출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래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유로 외출이 좀 잦아졌다는데 이유가 있었죠. 바로 며느리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집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메릴린이 며느리한테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강제 퇴거를 요구했었어요. 자, 이게 물론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집주인이 그들을 강제로 내쫓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인데. 근데 왜 내쫓았냐? 이유가 있죠. 며느리가 너무 오랫동안 월세를 밀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릴린은 이제 노년의 나이고 곧이어 그 우체국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며느리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힘들지만 퇴거 통지서를 전달했던 상황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때 경찰이 며느리 만났을 때 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질 않았거든요. 평범하게 그냥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것 마냥 행동했잖아요. 사실은 내쫓긴 건데요. 머지않아 며느리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들통나는데 그녀는 분명 일요일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메릴린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이 이사가 토요일에 이미 끝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이자 시어머니인 메릴린이 너 토요일까지 나가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 아주 불편한 관계였다는 게 자명합니다. 이렇게 짙은 의혹과 함께 경찰은 엘리사 그리고 그의 아들 드레이크의 신원을 조회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드레이크가 그동안 몇 번의 범죄로 전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드레이크가 이 집에 엄마 엘리사랑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나가서 어떤 모텔에 머물고 있는데 경찰이 바로 거길 찾아갔죠. 그러면서 자, 지금 당신 할머니가 실종됐는데 알고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드레이크 손자가 그래요? 제가 몰랐는데 하면서 막 횡설수설 뭐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할머니가 사라졌는데 알고 있냐? 근데 이걸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경찰이 사실 당신의 할머니는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때 드레이크 표정이 압권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티나는 연기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에 그래요? 뭐 굉장히 어색한 표정과 몸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딱 감지했죠. 오죽하면 지금 손자 된 사람으로서 기분이 어떠냐? 라고 되물었거든요. 근데 드레이크가 뭐라고 하냐면 슬프죠. 근데 이러면서 경찰과 전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엘리사 드레이크 모자를 단번에 의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서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 집 그 한쪽에 벽면에 아주 작은 혈흔이 튀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럼 혹시 이 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가 싶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엘리사한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보신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 10시래요. 토요일.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애초부터 시신이 사막에서 발견된 건 그 전인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미 그 전에 사망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토요일 아침 10시에 만나요? 이런 거짓말은 강력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즉각 현장에서 엘리사 그리고 또 룸메이트 애니까지 체포합니다. 또 동시에 호텔에 머물고 있던 드레이크도 체포했고요. 자,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경찰은 이 세 사람을 각각 분리해요. 그리고 취조를 시작했죠.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쫄보라고 할 수 있었던 드레이크가 막 이제 압박에 취조를 받는 와중에 네, 맞아요. 제가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너무 늙었으니 나를 죽여줘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 다른 방에 있던 엄마 엘리사는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녀는 룸메이트 애니를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사건 전날 금요일 아침인데 시어머니 메릴린이 집에 찾아왔었대요. 그러면서 니네 내일까지 꼭 나가야 돼. 빨리 당장 나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메릴린과 그리고 이 친구 애니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애니가 격분을 해서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며느리는 그냥 너무 무섭게 목격만 하고 어찌저찌 해서 내 친구를 돕긴 했지만 가담을 했지만 나도 시어머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가담을 했지만 결국 주범은 애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엘리사가 말하길 이때 집에 드레이크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쏙 빼는 거죠. 이게 아들의 주장과는 또 맞지 않죠. 아들은 자기가 죽이긴 했는데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거고. 일단 경찰은 엘리사와 드레이크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초점을 맞춘 게 애니였어요. 무엇보다 이 룸메이트 애니한테는 이렇게까지 살인을 할 동기가 좀 빈약합니다. 집에서 쫓아낸다고 한들 친구 시어머니를 죽이는 건 좀 과하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그나마 이 애니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 아마 진실을 말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신문을 해서 드러난 사건의 전말. 엘리사는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아주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퇴거까지 요구하니까 이 갈등이 거의 극에 치달았죠. 내가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날 쫓아내기까지 해? 집 하나 있는 게 대수야? 두고 봐. 막 이러면서 분노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급기야 그녀는 아들 드레이크 그리고 룸메이트 애니에게 우리 시어머니 살인해버리자 계획을 털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 애니는 얘가 미쳤나 하고 막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엘리사는 굉장히 진지했죠. 26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릴린이 죽기 전날 금요일날 이 며느리와 손자가 살고 있는 집에 왔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들을 먼저 들이밀었죠. 그러면서 아들을 막 시켜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희 그냥 이 집에 계속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메릴린도 이미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 모자들을 봐줬고 또 자기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마음을 굳힌 상태였던 거예요. 뭐 손자 드레이크 얘도 이제 20살이고 혼자서 나가서 살 때가 됐고 할머니가 강력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 사람이 은밀하게 눈짓을 주고받아요. 그 중에 애니가 먼저 시어머니 메릴린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이어 손자 드레이크가 달려들더니 할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할머니를 구타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 엘리사도 동참을 해서 손에 야구 방망이 들고 구타해요. 자, 이들 중에 유일하게 가족관계가 아닌 건 지금 애니예요. 사실 애니는 처음에 동참할 때만 해도 메릴린을 좀 겁줄 생각이었다고 해요. 근데 엘리사와 드레이크가 너무너무 과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구타를 하니까. 심지어 잠시 후 드레이크가 주방으로 가더니 나이프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걸로 할머니의 목 부위를 무려 12번이나 찔렀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죠. 숨이 끊어졌고 잠시 동안 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즉각 그녀의 시신을 세 사람이 트럭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때 엘리사가 말했죠. 야, 매트리스도 챙기자. 사막에 도착해서 매트리스에다가 메릴린의 시신을 묶어두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라이터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왜 굳이 매트리스를 챙겨갔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유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막에서 헐헐 타는 할머니,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모든 범행이 드러나고 2020년 5월 재판이 진행됩니다. 며느리 엘리사, 살인을 공모하고 거기에 증거 조작, 사체 유기까지 징역 30년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칼로 할머니를 찌른 손자 드레이크는 엄마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 살인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됐는지 엄마 엘리사보다 조금 적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에 동참한 애니 또한 징역 12년형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사건은 특히나 참 계기가 황당합니다. 집에 못 살게 하니 집주인을 죽이겠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면 이제 맘 편하게 이 집은 우리 거가 될 거고 우린 편하게 살 거다 라고 여겼던 걸까요?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죠. 이 집주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식들의 할머니예요. 물론 오랜 시간 가족이 지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아들과 공모의 시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건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죠. 집도 잃고 평생 자유도 잃게 된 모자가 이제 차디찬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